해도입니다. 존재의 숲에는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든 삶의 시간성 안에 생성해 여러분들 자신만의 존재의 의미를 각인하는 그런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4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웬만큼 소화하시고 나면 보이지 않던 진리와 방법이 수십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미로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면서 정리가 되고 자신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존재론적 깊이의 강의를 50원 내고 듣는다는 게 좀 미안하지 않나요? 그죠? 사막의 철학자도 살아야 되고, 작게라도 사막의 철학의 후원에 자발적 수업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와 방법, 만만치 않죠, 그죠? 이렇게 읽어도 헷갈리고 저렇게 읽어도 헷갈리고, 뭔가 대충은 들어오는데 또 읽고 나면은 말하라고 하면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해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철학 공부 좀 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연구자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1차 자료를 덤벼들어서 넘어섰다고 하는 자들, 그죠? 이걸 넘어서야 이제 리케르가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 리케르와 가다머는 완전 다르죠, 그죠? 리케르는 다양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스타일이고, 가다머는 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칸트, 헤겔을 넘어 슐라이어마허, 딜타이를 넘어 하이데거, 헤겔에 이르는 거죠. 그 긴 길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넘어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칸트의 게슈마크, 취미라고 하는 개념, 취향, 이것도 그냥 칸트한테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프랑스, 유럽, 미학까지 나가서 취향이 어떤 방식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형성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공통감각, 그죠? 코무니스 센수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개념은 키케로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사용되다가 이 공통감각이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그죠? 취미 판단과 더불어서 문화적으로 또 형성되는 17세기, 18세기에 그런 역사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공통 감각을 가진다는 게 뭔지, 그런 거. 그리고 그 유명한 독일 낭만주의를 지배했던 죄니, 천재성의 개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그리고 낭만주의는 또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다머가 전통의 영양사, 전승의 영양사를 이야기하니까 낭만주의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봤는데 또 비판하거든. 이런 데서 이제 계몽주의를 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죠? 삼부의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죠. 그죠? 그래도 후기 하이데거까지 웬만큼 소화한 뭐 번역도 안 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 그걸. 한 사람들은 이 존재론적 언어, 그죠? 그리고 이해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잖아. 이 부분을 또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번역의 문제를 막 다룹니다. 3부에서, 그죠? 그래서 다 읽고 나도 뭔 말을, 얘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려는 건지, 가다머 밑에서 디탈 헨리가 나왔죠. 그죠? 물론 가다머가 가르친 건 아니야. 어쨌든 가다머의 죄장가야. 오늘날 지적이 독일 관념론을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통찰을 얻어서, 그죠? 자기의 철학을 수행하는데 그게 디탈 헨리야. 헨리는 가다머 아래에서 프로모션을 했죠. 그죠? 특히 이 점에 대하여 예도TV에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 거기에 가면은 슬라보의 지적과 지적의 해결과 락강의 해결이 갈라지는 지점은 거기서 디탈 헨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꼭 참조하셔요. 예도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애청자들도 아주, 그죠? 독특한 그룹을 형성하는데 숨은 애청자들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넘어요. 가다머는 양쪽 다 깝니다.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건 낭만주의야.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전체 책을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이 독일 낭만주의, 왜 거부하는지, 왜 이 부분을 가다머는 거부하고, 그죠? 하이데거 해결로 나가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영양사적 의식과 해결도 존재론적 무게가 상당하죠. 그죠? 많이 해결됐다고 그러더라고. 장문의 편지를 2통이나 받았는데 뭐 다행이지 뭐. 해결됐다 그러니까. 또 깊이 사유해 보셔요. 특히 철학적 해석학에 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논문도 쓰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양쪽 다 까는 거예요. 특히 17세기에 프랑스에 이런 취미 판단의 문화가 생겼어. 이 당시에 활동했던 문인들은 뭐 예술 쪽이죠. 그죠? 라신, 그 유명한 라신, 몰리에르, 코르네유, 르페브르, 이런 문인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작품을 볼 때 취향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는 좋은 취향을 가졌어. 아, 작품을 보는 눈이 있어. 이제 이때부터 비평이 발달하겠죠. 그죠? 어줍지 않는 비평가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뭐 철학까지 해갖고 이걸 수용하는 거죠. 오늘날 불랑쇼라든지 그죠? 이런 비평이 나오고 나서는 웬만큼 비평에서는 그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을까? 철학까지 끌어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철학 개념을 알고 쓰는 비평가도 드물어. 그래서 그 비평한 거를 뭐 자기가 시를 쓰고 또 뭐 작품을 쓰고 소설도 쓰고 하는데, 그 비평을 한 이게 또 어디에 실렸다 하면서 갖고 와서 또 뭐 그러니까 뭐 얘도는 또 얘도 철학을 그렇게 듣고 소화한 분이 부탁을 하니까 뭐 봤지. 아이고. 그래서 뭐 잘 썼네요 그랬지 뭐.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평이 생긴 거야 여러분. 비평이 있잖아. 뭐 예전부터도 있었겠지. 뭐 호모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그죠? 아주 독특한 비평가였어. 호모의 세계에 대하여. 그러면서 예술가들의 세계를 철학의 세계로부터 추방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17세기에 생겨난 취미 판단의 이런 문화가 또 다른 공통 감각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게 키케로식으로 정치적인 것보다는 문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공통 감각의 세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칸트가 왜 판단력 비판에서 취향을 다루는지. 그 독일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에 뭐가 있었나 그때? 프랑스에 딱 뭐 영국에 뭐 셰익스피어 뭐 등등 나타나면서 유럽에 이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 작품은 정말 좋구나.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보는 눈, 음악을 듣는 귀,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다머를 이해한다라는 건, 칸트의 미학을 이해한다라는 건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취향과 공통 감각을 넘어 천재성을 분석하기 시작해 가다머가. 일부 미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진리와 방법,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재성, 죄니라고 하는 죄니, 이 개념이 이제 딜타이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낭만주의의 어떤 흔적인데 딜타이까지 간다니까. 이게 독일 낭만주의는 당연히 헤르더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헤르더, 괴테, 실러, 슐레겔 형제, 피테, 셸링, 헤겔, 노발리스 등등. 그 다음에 호프만, 하이네는 프랑스로 가서 완전 좌파 비슷하게 돼서 다 까버려. 그러나 어찌되었건 독일 낭만주의 시인에 들어가. 자기 방식대로. 신적 정신까지도 나중에는 쓸어버리는데요. 칸트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칸트는 계몽주의, 고전주의 시대의 계몽주의자라고 보지만은 이런 그만의 낭만주의적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었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계몽주의적 흑성이 강해. 간잖아. 그래서 이런 감성에 호소하고 개필 감정이죠, 그죠? 그 다음 슐라이어마호도 여기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또 전통으로 돌아가고 고대의 신화를 분석하고 고대 그리스 세계를 그리고 중세의 그리스도교의 자연 속에서의 여기서는 또 루소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딜타이 역시도 그죠.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게 이제 특히 철학적 해석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딜타이의 작품이에요. 정신과학에서의 역사적 세계의 구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루소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성 비판을 또 수행해. 역사 이성 비판이죠, 그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뒤집어서 역사 이성 비판을 수행하면서 이제 이 천재성 개념을 끌고 오는데 이 독일만의 독특한 낭만주의 개념이 된 거야. 원래 천재성은 뭐야? 미학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건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이게 왜 낭만주의가 되는가 하면은 낭만주의적 감정, 자연과 신과 인간이 신적 정신에 의하여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신은 무한자의 정신으로서 자연과 인간과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무한자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와는 달라요. 프랑스의 시민사회,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그죠? 시민사회가 형성될 때 독일은 뭐 전제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였잖아. 그게 그때 철학자와 문학가, 예술가들이 막 음악가, 막 이런 대가들이 막 쏟아지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열등감, 영국은 뭐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그죠? 이런 학문적인, 예술적인, 그리고 그들만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교 세계, 이런 것들과 결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절대자는 무한자예요. 헤겔의 절대정신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정신 안에서 타자의 천재성을 감정이입을 통하여 추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인 이 천재성을 감정이입을 통하여 낭만주의적 파악하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을 인지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신적 정신 안에서, 그죠? 예술가의 그 창조적 능력인 천재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의 진리를 파악하는 거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칸트로부터 낭만주의를 거쳐서 헤겔까지 가고 이게 딜타이까지 가는 거야. 당연히 거기에는 슐라이어마허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딜타이를 잘 알아야 하이데거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
하이데거의 혁명이 왜 혁명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랑시에르 같은 이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는 현대판 이런 독일 낭만주의 문학과 예술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야,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프랑스 혁명과 이런 독일 낭만주의 세계가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서도 또 자기 철학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공부에 의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거 수정해버려,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가 미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머는 이 천재성을 너무 해결로 가야 된다라는. 이 천재성은 칸트의 주관주의에 머물고 있으며 이것은 낭만주의적 감정이입에 의하여 예술가의 천재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이데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길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미학에서도, 그리고 2부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들에게도 침투되어 있어. 랑케 드로이젠만이 아니라 딜타이는 역사가였어요, 여러분. 딜타의 업적은 상당한데요. 특히 역사가로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역사 이성 비판으로 바꾸고, 그리고 슐라이언마허의 보편적 해석학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슐라이언마허가 하지 못한, 그죠? 그 해석학의 과제를 삶의 표현, 역사적 삶의 표현으로 연결시키고, 이것은 삶의 연관, 레벤스 주잔메낭, 그 다음에 의미 연관, 이런 게 하이데거 존재화 시간에 나오잖아, 여러분. 세계성 개념에서 이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자기 방식으로 다시 해석해, 당연히. 베도이퉁스 주잔메낭, 의미 연관. 그게 원어로 공부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번역된 걸로 하게 되면 이 말이 누구 거였는지 이런 걸 추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연관,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 연관, 이게 역사적 장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주관적으로,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삶의 체험으로서 간직하죠, 그죠? 근데 이 세계에는 자기만 있나? 타자도 있고.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해서 역사를 형성하잖아. 거기에 공적인 삶의 연관과 의미 연관, 이것을 읽어내는 게 해석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체험으로 가는 거야. 칸트의 천재성 개념이 독일 낭만주의를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딜타이에게까지 이해의 개념에 포섭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이해, 실천적 이해, 행위의 중심을 둔 논리적 이해는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정서적 이해라든지 어떤 역사적 이해, 삶의 체험을 이해한다라는 거, 이게 정신과학의 주제잖아. 여기에 심리학적 해석이 들어가. 이건 슐라이언마허를 통해서 딜타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하 에얼레벤, 주체험, 나하 폴지엔, 뒤따라 행위하면서 다시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
이 낭만주의지 뭐야. 이게 공격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전통의 영양사, 전승의 영양사를 이야기하니까 가다머를 낭만주의자로 보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자가 있는데, 낭만주의의 핵심 개념인 이 천재성 개념, 창조자의 그 천재의 세계를 낭만주의적 무한자의 정신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감정이입을 통하여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슐라이어마허의 문법적 해석은 되게 문제가 없죠. 그죠? 이건 뭐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성서 이런 것들을 주석할 때, 그죠? 유대교 전승과 그리스도교 전승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와 부분의 문제, 주석가 리케르는 이걸 돌아서 이제 우회로를 쳐서 마지막에 하이데거한테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문법적 해석으로서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운동에 의하여 오늘날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죠, 당연히. 근데 심리학적 해석은 하이데거 이후로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계몽주의의 이성 비판은 이성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성은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게 선입견 중에 선입견이다 막 이래 나가잖아. 근데 사실은 이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어떤 이성 비판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 간 그 과정. 그런데 뭔가 순진성이 있죠, 그죠? 하버마스까지 가게 되면 이 합리성이 마치, 여러분들 생각해봐, 무슨 뭐 오염되지 않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아이고, 그게 뭐 되면은, 그게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합의가 일어나지. 사실은 모든 회의나 뭐 정치적 회의나 친구와의 대화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떤 회의나, 그죠? 모든 회의에서 대화의 과정, 거기에는 대화가 결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불화가 더 크게 일어나. 리오타르도 주장하듯이 데리다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의사소통은 뭐예요? 대화의 이상을 수립한 거야, 다시.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의 세계와 같이 대화의 이상적 대화는 이래야 된다. 그거 누가 동조하겠냐고, 거기에.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죠, 그죠?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 엄청 까이잖아. 아마 이 뭐야 이거 미친 인간.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담론의 형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까지, 그죠? 어찌되었건 이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려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주체를 다시 세우는 것 같지만은, 이런 주체, 이런 이성, 그죠? 뭐 보편 이성, 그리고 역사와 사회로부터 면제되어서 모든 걸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성은, 사실은 뭐 칸트도 그런 이성을 말하지 않았죠, 당연히. 계몽주의의 착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성 역시도 역사적 전승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냥 주체의 죽음이 그냥 나타나 버리잖아.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뭐 양쪽 다 공격하는 거야. 정신분석에 의해서도 공격당하고, 응?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합리성과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래 나가겠지 뭐. 그죠? 니체 이후로 이런 이성을 말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주체의 죽음. 그러나 바디우와 지적은 뭐야? 혁명적 주체, 까다로운 주체, 이런 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재밌죠, 여러분? 가다모를 하다가 막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이. 그리고 그것은 비판을 수행할 때 특정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합리성도 역사의 영향사에 의하여 해석된 거예요. 그 합리성은 특정 관점이나 역사적 장소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 과학도 해석하게 됐잖아. 그런 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성에 근거한 계몽주의적 환상은 뭐 가다모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특히 니체가 엄청 비판하잖아. 감정과 감각, 충동, 본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지, 인간이. 응? 이성이 그거를 전부 다 통제한다고? 그래서 계몽주의를 2부에서 막 가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성. 그래서 이성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야.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다. 니체가 곳곳에서 가르쳐 주잖아. 그죠? 만들어진 거다. 응?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더 먼저 작용하는 것은 몸의 조건이요, 생리학적 조건이다. 뭐 니체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모는 이 계몽주의의 이성이 얼마나 역사의 도도한 물결 안에서, 그죠? 정말 나약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로 가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의 혁명은 딜타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딜타이의 철학에는 해석자의 역사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 나의 체험은 타자의 체험과 어떤 무한자의 정신에 의하여, 역사적 정신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비역사적이죠. 이 낭만주의적 천재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추체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정신은, 여기에 또 해결도 들어가 있는 거야. 정신은 더 보편적 지식으로 고양되어서 해석학의 목표는 이러한 추첨을 통하여 이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나의 주관적 지식에서 객관적 지식을 얻고, 그죠? 거기에서 더 넓은 역사의 지평 안에서 삶의 표현을 해석하고, 그죠? 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슐라이어마허보다는 진도가 나갔는데, 이 딜타이의 철학 안에는 해석자의 역사성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근대적 담론이에요. 포스트 모던적 담론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의 출발점은 뭐예요? 현존재잖아.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삶의 표현을 할 때 자신의 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맞잖아. 뭐 이게 자기의 역사성으로부터 타자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것은 자기 이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이해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기 이해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죠? 그리고 서로 함께 있는 공동 기속성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한, 자신의 거기에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계에 신이 있다면 뭐 신이나 자기 상황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그죠? 자기의 거기에로부터 타자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거야. 이 거기에 기속돼 있는 거야. 이것은 그의 운명이자 한계요 역사성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학은 뭐야? 이 하이데거의 혁명에 맞잖아, 여러분. 텍스트를 해석하든 아니면 고전을 해석하든 예술 작품을 해석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은, 그죠? 자기 자신의 역사성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죠, 그죠? 텍스트 안에서의 부분과 전체의 해석, 변증법,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럼 슐라이어마흐 이후로 그냥 끝나버리지. 뭐하러 하이데거의 혁명을 받아들여서 철학적 해석학을 다시 수행하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딜타이에게서 뭐예요? 딜타이에게서는 이 삶의 연관, 삶의 체험, 표현, 해석, 이런 것들이 추체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이데거한테서는 자기 자신의 실존의 거기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와 만난다라고 하는, 이때 언제나 이미 자기의 성구조를 갖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매번 언제나 사건으로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석자와 텍스트의 대화적 관계가 수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이제 가다음은 철학적 해석학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화적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리 사건은 뭐야? 매 순간 다시 해석하는 거야. 언제나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맞잖아? 저자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전통 안으로 수렴된 그런 작품들은 저자는 쓰고 거기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지만은 이제 독자와 고전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그 텍스트는 뭐야? 그 이후에 다양한 비평,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의 지평, 시대정신, 이런 것들, 문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대가들에 의하여 해석되고 또 다른 작품이 나타나듯이 뒤에 있는 자는 뭐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그 작품을 해석할 수 있거든. 그 점에서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저자의 의도를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 거야. 저자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그러니까 추체험의 개념이 그냥 박살이 난 거야. 하이데거에 의하여. 나의 역사성을 갖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고전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때 타자와 관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리케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 이제 그 혁명이, 그죠? 독일 낭만주의의 흔적이었던 그 천재성 개념, 추체험이 그냥 완전히 지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 아, 이게 정말 혁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적 해석하고 전성을 만날 때 저자의 에피스테메에서 이해되었던 것이, 그죠? 이제는 나의 에피스테메에서 다시 해석되면서 그 텍스트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진리 사건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천재성 개념은 칸트로부터 출발해서 딜타이까지 갔고 하이데거한테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건 뭐 데리다에게도 적용됩니다. 데리다는 저자가 못 보는 맹점을 공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한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 헤겔이 쓴 정신현상학은 헤겔보다 더 잘 뒤에 있는 후대 세대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해석으로 종결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해석학은 해석자가 서 있는 그 역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철학함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 사건은 언제나 이미 해석자의 역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리케르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실존론적 존재론으로 직접 가게 되면 텍스트의 주석 작업,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이 제기했던 무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안에서 보여지는 고전의 상징 체계의 문제, 그 언어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놓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리케르는 돌아가겠다. 리케르의 핵심적인 애움길, 그죠? 우회로, 리케르의 우회로 이 모든 것을 돌아서 뭐 구조주의, 소시르, 프로이트,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체계, 이런 걸 다 돌아서, 그죠? 이제 비로소 존재 사건으로서 하이데거가 말했던 이해의 개념이 나의 삶의
의미 연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의 해석자의 실존과 연결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머가 이런 계몽주의 해석학과 독일의 낭만주의 해석학을 넘어서 그죠? 이런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면 리케르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답습해서 다시 또 이야기해.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딜타이의 철학적 해석학, 이렇게 해서 또 쫙 돌아서 하이데거의 혁명,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이 엄청난 공부를 통하여 그 전통에 대하여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그죠? 이제 우회로를 거쳐 마지막에 하이데거로 가는 그래서 설명의 우회로를 거쳐 이해로 돌아가는 이런 철학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왜 가다머가 계몽주의를 넘고 낭만주의를 넘어 하이데거에 이르러 헤겔의 역사 의식 안에서 영양사적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지평융합을 이야기했는지 이해될 거예요. 잘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잘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지평이 비로소 지평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전과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지평이 이제 움직이는 지평으로서 멀고 가까움, 그죠? 그리고 그 관점이 정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역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평의 개념을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 두 번째 작품에서 그죠? 그 역사를 다루잖아. 거기에서 후설까지 이어져서 이제 가다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한다는 건 지평을 갖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움직이는 지평으로서 멀고 가까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나의 삶의 지평을 그죠? 확장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이 역사와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질문들이 철학적 해석학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방법을 읽으면 많은 부분이 정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